이른둘의 시어머니인 제게 며느리는 웃으며 다가와 제 옷들을 챙겨갔습니다. 더 불쌍한 노인들에게 기부해야 한다면서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저를 향한 차가운 저주와 제 마지막 돈까지 노리는 그 아이의 진짜 속마음을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가장 우아한 방법으로 그 아이의 거짓된 성을 무너뜨리기로요. 제 마지막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글쎄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제 나이가 벌써 72이네요. 이 나이가 되면요, 하루하루가 비슷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저처럼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늙은이에게는 더 그렇죠. 남편은 먼저 하늘로 갔고 하나 있는 아들은 장가보내 제품을 떠났으니 이 넓은 세상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은 기분이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자식은 다 그렇게 품에서 떠나보내는 거니까요. 제게도 작은 기쁨은 하나 있답니다. 바로 주말마다 아들 녀석의 카페에 가는 거예요. 집에서 버스를 타고 한참을 나가야 하는 번화가에 있는데 이름이 선비의 서재라고 했던가. 이름처럼 아주 멋지고 세련된 곳이에요. 창문은 널찍하고 책장에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책들이 가득 꽂혀 있죠. 그곳에 앉아 있으면 제 아들 진우가 얼마나 대견하고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날도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잠을 깨서 몸을 일으켰죠. 주말 아침은 유난히 조용해서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 소리만 또렷하게 들려요. 저는 일어나자마자 장롱을 열고 외출할 옷을 골랐어요. 옷이라고 해봤자 다 낡고 유행 지난 것들 뿐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아끼는 색이 바래지 않은 남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죠. 몇 번이고 다림질해서 주름 하나 없이 빳빳한 옷이에요. 그래도 아들 가게에 가는데 너무 초라하게 보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가는 길은 제게 작은 여행 같아요. 창밖으로 휙휙 지나가는 풍경들, 낯선 사람들의 얼굴을 구경하다 보면 금방 시간이 가거든요. 버스에서 내리면 높은 건물들 사이로 아들의 카페가 보여요. 통유리로 된 외관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걸 보면 제 마음도 같이 환해지는 것 같았죠.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면 향긋한 커피 향과 갓 구운 빵 냄새가 저를 반겨줘요. 젊고 예쁜 아이들이 책을 읽거나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저도 덩달아 젊어지는 기분이 들어요. 제 아들 진우는 착한 아이예요. 저를 보면 항상 반갑게 달려와서 팔을 붙잡아 주죠. 하지만 늘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러워해요. 그 아이는 아내인 서연이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제 며느리 오서연. 참 똑똑하고 야무진 아이죠. 요즘 말로 자수성가한 여성 CEO라고 하더군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서름 때문인지 돈과 성공에 대한 욕심이 아주 강해요. SNS에는 온통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자기 모습만 올리죠. 그런 서연이에게 촌스러운 시어머니인 저는 아마 지워버리고 싶은 흠집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저를 볼 때마다 그 아이의 눈빛이 차갑게 식는 걸 저는 모를 수가 없었답니다. 저는 늘 그랬듯 가장 구석진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어머니, 여기 앉으시면 조용하고 좋으실 거예요. 서연이는 늘 저를 이 자리로 안내했죠. 다른 손님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요. 저는 늘 가장 저렴한 대추차 한 잔을 시키고 반드시 제 지갑에서 돈을 꺼내 계산을 했어요. 아들 가게에 와서 공짜로 얻어먹는 것 같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으니 문득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이 카페를 처음 열던 날이었죠. 저는 평생 아끼고 모았던 제 전 재산이 든 통장을 진우에게 건넸어요. 이걸로 시작해보거라. 아들 부부의 얼굴에 환하게 피어나던 웃음을 보며 저는 이제 고생 끝이라고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게 제 착각이었나 봐요. 한참 생각에 잠겨 있는데 서연이가 웬 화려한 옷차림의 친구와 함께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혹시나 저를 소개해 주려나 싶어서 저도 모르게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죠. 그런데 서연이는 제게 눈길도 주지 않고 그 친구에게 나지막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냥 예전에 집안일을 좀 도와주시던 분이라고요.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를 푹 숙여버렸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그날 이후로도 비슷한 일들은 계속됐어요. 하지만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건 며칠 뒤에 있었던 일이에요. 서연이가 저희 집에 웬일로 찾아왔더라고요. 얼굴에는 가식적인 미소를 가득 담고서요. 저는 며느리가 저를 보러 왔다는 생각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서연이는 오자마자 제 장롱부터 열더군요. 어머니, 이 옷들 이제 안 입으시죠? 제가 좋은 일에 좀 쓰려고요. 그러면서 제 옷들을 마구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는 제가 명절 때나 큰일이 있을 때 입으려고 아껴두었던 가장 좋은 옷도 있었어요. 저희 카페에서 불우한 독거노인들을 위해 헌옷 모으기 행사를 하거든요. 어머니도 좋은 일 하시는 셈치고 이 옷들 기부 좀 하세요. 다 어머니 복으로 돌아올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제가 그 불우한 독거노인이 된 것만 같았거든요. 내 눈앞에서 내 허락도 없이 내 물건들이 마치 쓰레기처럼 취급당하는 걸 지켜봐야 했어요. 그 아이에게 저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곧 치워버려야 할 낡은 물건에 불과했던 거죠. 며느리는 자기가 큰 선심이라도 베푸는 듯 의기양양하게 옷 보따리를 들고 떠났고 텅 빈 장롱 앞에 주저앉은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내 품위가, 내 존재가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어요. 어두운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나 늙고 지쳐 보였죠. 사람들은 제가 모든 걸 잊고 모든 걸 용서하며 살아가는 순한 늙은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날 제 주머니 속에서는 작은 수첩과 펜이 단단하게 손에 쥐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날 겪었던 모든 서름과 모욕감을 그 작은 수첩에 한자 한자 전부 다 눌러 적었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죠.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직은. 그렇게 며느리가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보자기에 싸서 들고 나간 그날 이후로 저는 일주일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억지로 빼앗긴 옷들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아이의 눈빛, 마치 길에 널린 돌멩이를 보듯 하찮게 여기던 그 눈빛이 자꾸만 제 가슴을 찔러댔거든요. 주말이 되었지만 아들 녀석의 카페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곳에 가면 또 어떤 모욕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 두려웠던 거죠. 일요일 오후였나 봐요.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리더군요. 아들 진우였어요.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죠. 왜 이번 주는 카페에 오시지 않았냐고, 무슨 일 있으신 거냐고요. 아들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으니 꾹꾹 눌러왔던 서름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또 삐치신 거겠지. 뭘 그런 걸 가지고 일일이 신경 써요? 나이 드신 분들 원래 사소한 거에 잘 삐치잖아. 내버려둬요. 알아서 오시겠지. 진우가 뭐라고 변명하듯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귀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삐쳤더라. 제 평생의 삶과 자존심이 짓밟힌 이 고통이 그 아이에게는 고작 늙은이의 심술궂은 투정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을 힘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어요. 내 아픔은 그 아이에게는 투정일 뿐이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어요. 억지로라도 기운을 차려야겠다 싶었죠. 마침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호박전을 부치려고 시장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진우가 요즘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이거라도 먹고 힘내라고 해주고 싶었거든요.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찬압에 곱게 담아 카페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카페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군요. 번쩍이는 조명에 커다란 카메라까지. 서연이는 평소보다 훨씬 더 화려하게 치장하고 사람들 앞에서 활짝 웃고 있었어요. 무슨 유명한 잡지사에서 성공한 젊은 여성 사업가로 며느리를 인터뷰하러 나왔다는군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그저 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하필이면 이런 중요한 날에 찾아온 거예요. 제가 찬압을 들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서연이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지는 걸 봤어요.
그 아이는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능숙한 미소를 지으며 기자에게 저를 가리켰죠. 어머, 마침 잘 오셨네요. 이분은요, 저희 동네에 사시는 아주 마음씨 좋은 할머니세요. 저희 직원들을 가족처럼 아껴주셔서 이렇게 가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신답니다. 그렇죠, 할머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손에 들린 따끈한 찬압이 갑자기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죠. 아들을 위해 만든 음식이 며느리의 성공 신화를 꾸며주는 소품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어요. 저는 동네의 마음씨 좋은 할머니가 되어 며느리가 연출하는 무대 위에서 완벽한 배경이 되어주고 있었던 거죠. 주변의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은 감동적이라며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무대 한가운데 혼자 서 있는 기분이었죠. 저는 결국 찬압을 아들에게 전해주지도 못하고 도망치듯 카페를 빠져나왔어요. 등에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비수처럼 꽂히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낮에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러다 문득 낮에 카페에 급하게 나오느라 늘 두르고 다니던 얇은 스카프를 두고 온 게 생각났어요. 남편이 살아생전 마지막 생일 선물로 사준 낡았지만 소중한 물건이었죠. 저는 안절부절못하다가 결국 늦은 밤이었지만 다시 카페로 향했어요. 혹시나 문이 닫혔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사무실 쪽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더군요. 조심스럽게 뒷문으로 들어가 보니 며느리와 아들이 사무실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스카프만 가지고 나오려 했는데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제 발을 묶어버렸죠. 아, 정말 짜증나. 그놈의 건물주 갑자기 계약 연장을 못 해주겠다니. 우리가 지난 5년간 여기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진우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꾸했어요. 여보, 우리가 월세를 벌써 6달이나 밀렸잖아. 건물주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지. 그때였어요. 며느리가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은 건 그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욕심쟁이 늙은이. 그냥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정말.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제 남편의 목숨값으로 제 아들의 미래를 위해 마련한 이 공간의 주인을 제 며느리가 매일같이 죽으라고 저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진짜 저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건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이었어요. 여보, 안 되겠어. 당신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 좀 해봐. 노인네가 그 연금 받아서 어디다 쓰겠어. 분명 꽁꽁 숨겨둔 비상금이라도 있을 거 아냐. 그거라도 받아서 급한 불부터 끄자고. 어머니도 당신 아들 사업 망하는 꼴은 보기 싫을 거 아냐.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지난 5년간의 서름, 오늘 낮에 겪었던 모욕감, 그리고 방금 들은 저 잔인한 저주와 탐욕,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죠.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스카프를 찾는 것도 잊어버린 채 비틀거리며 카페를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울지 않았어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죠. 대신 머릿속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맑아졌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수첩을 꺼냈어요. 그리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조금의 떨림도 없는 손글씨로 방금 며느리가 뱉었던 모든 말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전부 다 기록했어요. 그 늙은이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어머니한테 가서 비상금이라도 받아와. 한 글자 한 글자를 새기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마음씨 좋은 동네 할머니로 삐치기나 하는 늙은 시어머니로 살아가지 않겠다고. 오서연,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는 그 완벽한 무대를 내가 직접 무너뜨려 주겠다고. 아주 철저하고 아주 우아하게. 며느리가 내뱉은 그 잔인한 말들을 수첩에 다 적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더군요. 지난 5년간 제 가슴을 짓누르던 뜨거운 서름과 분노가 마치 차가운 얼음덩어리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린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죠. 이제 뭘 해야 할지
아주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어요. 장롱을 열어 가장 좋은 외출복을 꺼내 입었죠. 며느리가 억지로 빼앗아간 그 옷들보다 더 오래되고 낡은 옷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제 모습이 전혀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단한 갑옷을 입은 장수처럼 마음이 든든했죠. 사람들은 모두 제가 평생을 남편 그늘 아래서 아들만 바라보며 살아온 순에 빠진 늙은이라고 생각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 남편은 참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평생을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으로 살았죠. 월급은 넉넉지 않았지만 단 한 번도 부끄러운 짓 안 하고 꿋꿋하게 우리 가족을 지켜준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결국 그 지긋지긋한 과로 때문에 제 곁을 떠나버렸을 때 제 세상도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떠나고 얼마 뒤 집으로 커다란 서류 봉투가 하나 배달되었어요. 남편이 평생 꼬박꼬박 부어왔던 생명보험금이었죠. 15억 원. 제 평생 구경도 못 해볼 만큼 커다란 돈이었어요. 하지만 그 돈을 손에 쥐었는데도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어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죠. 그 무렵이었어요. 막 결혼한 아들 진우가 제게 조심스럽게 꿈 이야기를 꺼낸 게 자기는 책을 읽으며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멋진 북카페를 차리고 싶다고요. 마침 마음에 쏙 드는 건물이 나왔는데 도저히 그 건물을 살 돈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아들의 초롱초롱한 눈을 보니 잿더미 같던 제 마음에도 작은 불씨가 피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이 아이의 꿈이라도 이뤄줘야겠다. 그래서 그게 하늘에 있는 남편도 바라는 일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돈을 줄까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그때 갓 결혼한 며느리 서연이의 얼굴이 떠오르더군요. 야망 있고 똑똑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 아이의 눈빛이요. 제가 이 돈을 그냥 줘버리면 분명 아들은 평생 며느리에게 기 한 번 펴지 못하고 살게 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돈은 사람을 참 비굴하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큰 결심을 했어요.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남편이 남겨준 그 돈 전부를 가지고 아들이 말했던 그 건물을 통째로 사버렸답니다. 그리고는 남편의 오랜 친구였던 변호사를 찾아가 제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유령 회사를 하나 만들게 했죠. 그 회사 이름으로 아들 부부에게 아주 저렴한 값에 가게를 임대해 주도록 했어요. 왜 그랬냐고요? 저는 제 아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이 아내 앞에서 당당한 그런 가정을 꾸리길 바랐던 거죠. 5년 동안 저는 매달 아들이 보내주는 월세를 받으며 그저 묵묵히 지켜보기만 했어요. 언젠가는 이 아이들이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때가 되면 모든 사실을 말해주며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굳게 믿었죠. 하지만 그건 저만의 어리석은 착각이었어요. 그런 생각들을 정리하며 저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가장 큰 은행으로 향했어요. 수십 년을 거래해온 은행이었지만 지하에 있는 개인 금고를 열어보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죠. 은행 직원의 안내를 받아 육중한 철문 안으로 들어서니 서늘한 공기가 저를 감쌌어요. 제 이름이 적힌 작은 금고 문을 열자 그 안에는 지난 세월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어요. 가장 위에는 바로 그 건물의 등기 권리증이 있었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남편이 젊었을 때부터 틈틈이 사모았던 삼성전자 주식 증서들이 수북했어요. 그 시절에는 그저 휴지 조각처럼 보였던 것들이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어마어마한 거목으로 자라나 있었더군요. 그 외에 여러 개의 예금 통장과 채권들까지 대충 어림잡아 보니 제 모든 재산을 합치면 20억 원은 좋게 넘을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가방에 챙겨 넣었어요. 이것들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남편의 성실함이었고 저의 인내였으며 이제 곧 제가 휘두르게 될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터였죠. 은행을 나와 저는 곧장 남편의 오랜 친구였던 김 변호사의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김 변호사는 저를 보자마자 아주 반갑게 맞아주었죠.
지난 5년간 제 대리인으로서 묵묵히 제 아들 부부의 임대 계약을 관리해준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따뜻한 차를 한 잔 앞에 두고 저는 지난 5년간 겪었던 모든 일들을 담담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던 일, 제 옷을 강제로 빼앗아 갔던 일, 그리고 며칠 전 저를 죽어버렸으면 좋을 늙은이 취급하며 제 노후 자금까지 탐내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요.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김 변호사의 얼굴은 점점 굳어지고 나중에는 분노로 벌개졌어요. 아니, 회장님, 그걸 왜 지금까지 참고 계셨습니까? 당장 계약 위반으로 내용 증명 보내고 저 배은망덕한 것들을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어야 합니다. 김 변호사는 제 대신 화를 내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김 변호사님. 그렇게 간단히 끝낼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아이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를 겁니다. 자기가 당한 모욕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되돌려줘야 하는 법이에요. 저는 김 변호사에게 제 계획을 말했어요. 그 아이, 오서연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게 뭔지, 가장 필사적으로 지키고 싶어 하는 게 뭔지를 알아봐 달라고요. 그 아이가 가장 높이 올라가서 가장 빛나는 순간에 제가 직접 그 무대를 무너뜨려 줄 생각이었거든요. 사무실을 나올 때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더 이상 저는 숨어 지내는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 거대한 전쟁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어요. 그리고 며느리의 SNS에 들어가 자수성가한 여성 CEO를 찬양하는 수많은 기사들과 댓글들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어요.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며 저도 모르게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답니다. 그래, 마음껏 웃어두렴. 그 웃음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테니. 김 변호사님과 제 계획을 세운 그날 이후로 제 작은 아파트는 조용한 전쟁을 준비하는 사령부처럼 변했어요. 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거나 억울함에 밤을 새우지 않았답니다. 대신 제 머릿속은 오로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쉴 새 없이 움직였죠. 바로 며느리 오서연이 스스로 쌓아 올린 그 화려한 성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될 그날을 위해서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디데이를 정하는 거였어요. 김 변호사님과 저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죠. 그리고 답은 의외로 쉽게 나왔어요. 바로 한 달 뒤에 열릴 선비의 서재 개업 5주년 기념 파티. 서연이는 이 파티를 위해 몇 달 전부터 공을 들이고 있었어요. 유명 언론사와 투자자들을 모두 초대해서 자신의 성공을 대대적으로 과시할 예정이었죠. 그래, 바로 저기다. 네가 가장 빛나고 싶어하는 그 무대 위에서 너의 모든 거짓을 까발려 주마. 저는 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어요. 날짜가 정해지자 모든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김 변호사님은 법률 전문가답게 서류 작업을 빈틈없이 처리해 주었죠. 6달치나 밀린 임대료와 이미 만료된 계약 기간을 근거로 임대 계약 해지 통보서를 완벽하게 작성했어요. 저는 제 역할을 했죠. 그동안 수첩에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던 서연이의 만행들, 특히 저를 죽어버렸으면 좋을 늙은이라고 저주했던 그날의 대화를 녹음했던 작은 녹음기를 증거물로 챙겼어요. 그리고 서연이가 SNS에 올렸던 수많은 자수성가 신화 게시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출력했죠. 두 손으로 이룬 기적, 아무 도움 없이 일어선 여성 CEO. 그 가증스러운 글자들을 볼 때마다 제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이제 필요한 건 이 심판의 날을 지켜볼 관객들이었죠. 저는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낡은 인맥 수첩을 꺼내 들었어요. 그 중에는 젊은 시절 남편을 따라 여러 모임에 다니며 얼굴을 익혔던, 지금은 아주 유명한 언론사의 논설위원으로 있는 친구도 있었죠. 저는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어요.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운을 띄웠죠. 혹시 선비의 서재 5주년 파티에 취재갈 기자가 있냐고요. 요즘 아주 흥미로운 성공신화의 이면에 대한 제보가 있는데 그날 파티에서 아주 재미있는 진실이 밝혀질지도 모른다고요. 제 오랜 친구는 제 목소리에 담긴 무게를 알아챘는지
더 이상 묻지 않고 꼭 사람을 보내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다음으로는 행사를 기획하는 회사에 다니는 조카에게 연락했어요. 서연이가 초대한 VIP 손님 명단을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죠. 며칠 뒤 조카가 보내온 명단에는 서연이의 사업 파트너, 투자자,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어울리고 싶어 했던 사교계의 유명 인사들의 이름이 빼곡했어요. 좋아요.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폭풍의 날을 준비하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녁 무렵 아들 진우가 풀이 죽은 얼굴로 저를 찾아왔더군요. 제가 전화를 잘 받지 않고 카페에도 들르지 않으니 걱정이 많이 됐나 봐요. 아들은 제 앞에 말없이 앉아 푹 숙인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 아이의 축 처진 어깨를 보니 제 마음 한구석이 또 한 번 아려왔어요. 어미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저 못된 며느리에게는 서리빨 같은 분노가 치솟다가도 제 속으로 낳은 아들 녀석의 저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약해지니 말이에요. 제가 너무 잔인한 짓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아주 잠깐, 정말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제 귓가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어요. 그 늙은이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그 목소리를 떠올리는 순간 제 마음속의 모든 망설임은 눈 녹듯 사라졌죠. 이건 복수가 아니야. 이건 내 아들이 더 이상 저런 악독한 여자에게 휘둘리며 불행하게 살지 않도록 내가 어미로서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조용히 두드려주며 그저 피곤해서 그러니 걱정 말라고만 했어요. 아들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죠. 그리고 마침내 파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어요. 마지막 미끼를 던질 시간이었죠. 김 변호사님은 제 계획에 따라 서현이에게 아주 정중한 어투의 공문을 보냈어요. 건물 소유주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개업 5주년을 축하드리며 파티 당일 현장에서 향후 계약에 대한 논의를 정식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서연이는 이 공문을 보고 콧방귀를 뀌었다고 해요. 자신의 화려한 성공을 과시해서 오히려 건물주를 압박하고 더 좋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녀는 아주 흔쾌히 파티의 가장 중요한 순서에 건물주 대리인과의 미팅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회신을 보내왔어요.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완벽하게 짜인 각본, 준비된 배우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스스로 심판대 위로 걸어 올라오고 있는 오만한 주인공까지. 저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다가오고 있는 폭풍의 밤을 기다렸어요. 이제 곧 아주 길고 아주 시끄러운 밤이 시작될 테니까요.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약속된 시간에 맞춰 김 변호사님과 함께 선비의 서재로 향했죠. 파티가 열리는 카페 안은 그야말로 별천지더군요. 천장에서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고 잘 차려입은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마치 여왕처럼 눈부신 드레스를 입은 제 며느리 오서연이 있었죠. 저는 평소에 입던 낙지만 깨끗한 남색 블라우스 차림이었어요. 제 옆에 선 김 변호사님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정장 차림이었고요. 우리가 안으로 들어서자 서연이는 잠시 우리를 발견하고는 경멸이 섞인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아마 속으로는 꼴 좋다. 결국 협상하러 제 발로 찾아왔구나 하고 생각했겠죠. 서연이는 직원에게 눈짓으로 우리를 가리켰고 우리는 곧장 행사장 가장 구석,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테이블로 안내받았어요. 아주 익숙한 자리였죠.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제 며느리가 연출하는 화려한 연극을 지켜보았어요. 서연이는 정말 물 만난 고기처럼 보였어요. 유명 인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서 능숙하게 포즈를 취했죠. 제 아들 진우는 그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의 뒤를 따라다닐 뿐이었고요. 저 아이는 언제나처럼 화려한 무대의 주인공이 아닌 주인공의 액세서리처럼 보였어요. 시간이 흘러 파티는 절정으로 치달았어요. 드디어 서연이가 마이크를 잡고 무대 위로 올라섰죠. 모든 조명이 그녀를 비췄고 장내는 물을 뿌린 듯 조용해졌어요.
서연이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어요. 지난 5년간의 고난과 역경, 그리고 두 손으로 이뤄낸 기적에 대해서요.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이 선비의 서재를 일구어냈는지, 이것이 자신의 피와 땀 그 자체인지를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죠. 사람들은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어요. 저는 그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그 모든 거짓말들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답니다. 서연이의 연설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김 변호사님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는 아주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서연이의 말을 끊었죠. 그리고는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아 장례를 향해 입을 열었어요. 잠시 죄송합니다. 저는 이 건물의 소유주를 대리하는 법률 대리인 김진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 좋은 날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유감입니다만 선비의 서재는 이미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6달치의 임대료가 연체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30일 이내에 이 공간을 비워주셔야 함을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바입니다. 순간 파티장 안의 모든 소음이 멎었어요.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사방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죠. 서연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잠시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듯 멍하니 서 있던 그녀는 이내 이성을 잃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당신들 지금 내 파티를 망치러 온 거지? 그 탐욕스럽고 악독한 건물주 영감탱이가 시켜서 온 거냐고. 그러더니 그녀는 갑자기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어요. 어머니도 보셨죠? 저 인간 말 좀 들어보세요. 저 비정한 늙은이 때문에 우리 진우랑 제 피땀이 전부 물거품이 되게 생겼다고요.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가르며 무대 위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올라갔죠. 제 발걸음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는 김 변호사님의 손에서 마이크를 건네받았어요. 그리고는 얼어붙은 채 저를 바라보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 평생 가장 차갑고 가장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서연아, 네가 매일같이 저주하던 그 탐욕스러운 늙은이 건물주. 그게 바로 나란다. 정적이 흘렀어요. 영원처럼 느껴지는 침묵이었죠. 이윽고 장내 곳곳에서 믿을 수 없다는 탄식과 경악의 속삭임이 터져 나왔어요. 제 아들 진우는 마치 번개라도 맞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렸고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제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나는 5년 전 내 아버지 목숨값인 보험금으로 이 건물을 샀다. 아무것도 없는 너희 부부에게 시작할 발판이라도 마련해주고 싶어서. 그리고 5년을 기다렸지. 언젠가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들을 수 있을까 하고. 하지만 내게 돌아온 건 뭐였지? 촌스러운 늙은이라는 경멸과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저주, 그리고 내 마지막 남은 노후 자금까지 빼앗으려는 너의 그 탐욕뿐이었어. 제 말이 끝나자마지 김 변호사님이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 준비해 온 자료들을 띄웠어요. 6달 치임대료 미납 고지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아주 선명한 음질의 녹음 파일 하나가 파티장 전체에 울려 퍼졌죠. 그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욕심쟁이 늙은이. 그냥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정말. 서연이의 목소리였어요. 파티장은 이제 경악을 넘어선 충격에 휩싸였어요. 서연이는 스크린과 저를 번갈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니 결국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녀가 평생에 걸쳐 필사적으로 쌓아 올렸던 성공한 여성 CEO라는 체면의 성이 그 모든 사람 앞에서 가장 화려한 조명 아래서 산산조각이 나버린 순간이었죠. 그 시끄럽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세상은 온통 우리 가족 이야기로 떠들썩했어요. 인터넷과 신문에는 불효 며느리와 재벌 시어머니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넘쳐났죠. 며느리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렸던 자수성가 여성 CEO라는 신기루는
하룻밤 사이에 조롱과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저 창밖을 통해 폭풍이 지나가기를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어요. 복수가 끝난 자리는 생각보다 더 텅 비고 허무하더군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아들 진우가 헬쑥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어요. 파티가 끝난 후 처음으로 보는 얼굴이었죠. 아들은 제 앞에 와서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는 한참 동안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의 등을 말없이 쓸어주었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은 아내와 마지막으로 나눴던 대화를 제게 들려주었어요. 아들은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뉘우치고 제게 용서를 구하자고 설득했다고 해요. 하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저를 향해 치밀하게 연기한 교활한 늙은이라며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악을 쓰며 원망했다더군요. 그 순간 아들은 지난 5년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꿈속에서 살아왔는지를 깨달았다고 했어요. 아내의 화려한 성공 뒤에 가려진 이기심과 공허함을, 그리고 그런 아내의 곁에서 어머니의 고통을 외면했던 자신의 비겁함을요. 아들은 그 길로 이혼 서류를 내밀고 집을 나왔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바로잡기에는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어머니의 아들로 다시 살고 싶다고 울면서 제게 용서를 빌었죠. 저는 그런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괜찮다고, 이제라도 돌아와줘서 고맙다고요. 그렇게 아들 부부의 관계는 완전히 끝이 났어요. 서연이는 밀린 임대료와 위약금,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받은 투자금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끔찍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죠. 한 달 뒤 선비의 서재는 텅 비게 되었어요. 저는 아들과 함께 텅 빈 공간에 서서 앞으로 이곳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이야기했죠. 김 변호사님은 요즘 경기가 좋으니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싼 값에 임대를 주거나 아예 우리가 직접 더 큰 카페를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고 조언했어요. 어쩌면 그게 돈을 버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제 오랜 생각을 이야기했죠. 진우야,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더구나. 이 건물은 내 아버지가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남겨준 목숨값으로 산 곳이다. 나는 이 공간을 돈 버는데 쓰고 싶지 않아. 내 아버지를 기리고 세상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흔적을 남기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구나. 저는 제 평생의 마지막 꿈을 아들에게 말해 주었어요. 이 화려하고 차가웠던 공간을 돈이 없는 사람도, 마음이 허전한 사람도 누구든 편안하게 와서 책을 읽고 쉬어갈 수 있는 무료 동네 도서관으로 만들고 싶다고요. 죽은 남편의 이름을 따서 해암 서재라고 이름 짓고 싶다고요. 이것은 단순히 이익을 포기하는 선택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복수를 넘어선 제가 세상과 그리고 제 자신과 화해하는 방식이었죠. 그로부터 6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선비의 서재가 있던 자리에는 이제 해암 서재라는 따뜻한 간판이 걸렸답니다. 화려했던 인테리어는 모두 걷어내고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는 푹신한 소파를, 벽면에는 낡았지만 정겨운 책들로 가득한 책장을 채워 넣었죠.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성공을 과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동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르신들의 책장 넘기는 소리로 가득한 살아 숨쉬는 공간이 되었어요. 이혼의 아픔을 겪은 아들은 이제 제 곁으로 완전히 돌아와 도서관의 관장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주면서 아들은 예전에는 결코 보여주지 않았던 환한 미소를 되찾았어요. 비로소 자기 자신을 위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저와 아들은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새로운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햇살 좋은 오후였어요. 저와 아들은 도서관 창가에 나란히 앉아 책을 읽는 아이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아들이 문득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너무 오랫동안 혼자 아프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마주 잡으며 미소와 함께 대답해 주었답니다. 괜찮다, 아들아. 한동안 엄마는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었어.
하지만 이제 보니 엄마는 진짜 아들을 되찾은 거였구나.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고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어요. 그래요.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 같았답니다. 사람들은 체면이 겉모습에서 온다고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진짜 품격은 내면의 가치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줘요. 가장 현명한 승리는 파괴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만드는 것이고 가장 단단한 가족은 결국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완성되는 법이니까요. 진정한 힘은 돈이 아닌 지혜에 있었던 거죠.